안녕하세요. 제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사회를 맡은 상명대학교 이경희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서서 단연 세계 최고이고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한국신용정보원 분석에 의하면 연평균 42,000명 정도의 채무 보유자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1인당 부채 규모가 6,900만 원에 달합니다. 신용생명보험이 차주가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러서 부채 변제를 하지 못했을 때 보험금으로 자녀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계뿐만 아니라 대출을 실행한 금융 기관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리스크 관리 수단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고 대안은 없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김규동 보험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토론은 오늘 모두 6분이신데요. 가나다 순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님이십니다. 서영학 하나은행 팀장님이십니다. 이양석 성균관대 교수님이십니다. 임정필 KB생명 부장님이십니다. 조기상 매트라이프 상무님 오셨습니다. 로빈 펑드리그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 전무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포럼 진행은 토론을 이제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 발표는 20분 정도로 짧게 하고요. 토론은 6분 나와주셨기 때문에 각 10분씩 80분 진행을 하고 마지막 10분은 토론 내용에 대한 발표자 답변 그리고 지금 웨비나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김규동 연구위원입니다. 신용생명보험은 아직 국내 보험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현재 2개의 생명보험 회사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수입보험료 실적도 전체 생명보험 규모에 비하면 이제 너무나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제 무엇보다 빚의 대물림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홍보되고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상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보험 시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 모집 자격과 보험 모집 방식은 이제 매우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 이제 분야이고요.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제 신용생명보험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약자로 간주되고 있는 대출과 연계해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은행, 감독 당국 모두 이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뭐 규제, 뭐 소비자 보호, 상품 개선 등 신용생명보험 시장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그런 자리이고요. 제 발표 목적은 신용생명보험 시장의 어떤 뭐 장단점이라든지 뭐 특정한 방향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논의 주제를 먼저 또 꺼내기 위한 그런 자리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신용생명보험의 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신용생명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생명보험 개요 및 현황에서는 신용생명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국내 시장 현황 및 이제 어떤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생명보험보다 이제 그 넓은 범위인 이제 신용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사망이나 뭐 장애, 질병 등 우발적인 보험 사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미상환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상환해 주는 이제 그런 보험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보험업 감독 규정은 이제 신용보험을 크게 신용생명보험하고 신용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생명보험 회사와 손해보험 회사가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뭐 재산상 손해라든지 뭐 비자발적 실업까지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보험은 채무자인 소비자가 보험 계약자인지 아니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 계약자인지에 따라서 개인 신용보험과 단체 신용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보험은 이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금융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단체 신용보험은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험금 지급하는 절차는 이제 개인 보험과 동일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라 뭐 대출 중개 플랫폼 같은 그런 금융 플랫폼이 보험 계약자가 되는 그런 단체 보험 형태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생명보험의 어떤 효과를 이제 여러 주체별로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생명보험은 뭐 소비자,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 측면에서 그 효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위험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빚의 대물림과 이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개인 파산 증가 문제를 이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이제 신용 위험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 있지만 보험 판매에 따른 뭐 민원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용생명보험 특성상 언더라이팅을 간소화하거나 뭐 단체 보험에서 단체 요율을 적용할 경우 뭐 역선택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보험에서 어떤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부분인 이제 오토메이티드 언더라이팅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현할 경우에 이 문제는 이제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 측면에서는 이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소비자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생명보험과 이제 신용손해보험은 이제 그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그 의미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신용생명보험은 이제 그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하고 메트라이프 생명 이제 그 두 개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 플랫폼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판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KB생명과 교보 라이프플래닛 생명이 현재 판매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은 이제 신용생명보험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품 차별화를 위해서 최근 이제 신용생명 지수 할인 특약이라는 제도성 특약을 개발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계부채 규모하고 이제 신용생명보험 이제 성장 가능성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 이제 규모 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약 이제 한 15조 달러 정도의 어떤 가계 부채가 있고요. 2021년 1년 말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 총액은 약 1,8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미국의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이제 그 가계 부채의 약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이거를 뭐 단순하게 이제 국내 사례 적용을 해 보면 국내 이제 신용생명보험의 뭐 잠재적인 어떤 그런 수요는 약간 1,800억 원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명보험료 전체 수입보험료 약 0.2%가 신용생명보험의 이제 수입보험료인데 고런 것들을 간단히 또 적용을 해 봐도 약 우리나라에서도 한 2천억 원 정도의 어떤 수입보험료가 잠재적인 수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계 부채는 뭐는 뭐 신용대출이나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형태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계 부채가 모두 신용생명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 성향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현재 지금 그 가늠할 수 있는 숫자를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어 단순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인제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뭐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시는 바처럼 뭐 단순히 뭐 소득 대체뿐만 아니고 이제 모기지 상환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뭐 장례 비용이라든지 뭐 등등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한 뭐 이해와 인식이 이제 국내는 쪼끔 이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뭐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된다면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신용생명보험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입니다. 뭐 오늘 토론자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뭐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이 내용들이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딱 선을 그어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은행이 뭐 신용생명보험에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들이 바로 뭐 판매 규제라든지 뭐 소비자 보호 이슈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편의상 구분을 했고요. 이런 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매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현행 금소법에서는 뭐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금융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 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즉 이제 이걸 꺾기라 그러죠. 이런 것을 이제 불공정 영업 행위로 해서 규정을 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생명보험을 대출 창구에서 판매할 경우 인제 이러한 이제 불공정 영업 행위로 간주될 수가 인제 있는 그런 인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것과 또 별개로 인제 은행이 이제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보험에서도 보험료가 대출 금리에 인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경우 결국은 인제 대출 금리로 인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제 '보험료가 대출 금리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결국 인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 이거 역시 이제 불공정 영업 행위 일종의 뭐 끼어 팔기 이런 식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아시는 바처럼 이제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고객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여주는 보험 상품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빚이 대물림을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있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규제 개선을 통해서 은행과 보험회사의 이런 규제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제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했을 때 대출 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 가입 권유를 이제 허용하도록 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인제 언급하고자 하는 게 인제 바로 그 특별이익 제공 금지 부분입니다. 이것이 조금 지금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에 이 예외 조항이 나와 있어서 이게 쪼끔 이제 해석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제 이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쪽에 나와 있지 않고 불공정 영업 행위 그 금지 쪽에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제 뭐 그 단순하게 원론적으로 인제 설명을 드리자면 있던 그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 그런 고객에게 대출에 대해서 뭐 금리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 한도를 뭐 확대를 해 준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아직까지 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은행의 어떤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획기적으로 감소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출 시 뭐 우대 금리를 주는 경우를 지금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요런 부분들은 뭐 향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되고 좀 멀리 좀 널리 좀 이게 그 신용생명보험이 좀
그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이런 우려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그 보험회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가?' 인제 그 뭐 해답은 일단은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행 입장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를 통해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보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보험 판매를 통한 이제 모집 수수료가 굉장히 적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규제 위반에 대한 그런 우려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제 신용생명보험이 그 은행의 신용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하지만 뭐 은행 스스로 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인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실제로 뭐 보면 사망으로 인해서 대출을 인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뭐 대출의 어떤 신용 위험이 이미 다 대출 금리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은행 입장에서는 이 신용생명보험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 입장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그리고 대출 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인제 은행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듣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소비자 보호와 인제 민원 발생 관련된 이슈들인데요. 앞에서 인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창구에 앉아서 대출을 받는 이제 과정에서 뭐 그 소비자가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받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인제 소비자들은 이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일부 소비자들은 이것이 뭐 대출의 어떤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인제 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결국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면에서도 인제 '손해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거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제 소비자의 어떤 심리적 부담 증가와 민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제 보험료를 인제 은행이 부담하는 단체 보험에서조차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은행이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인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 결국 끼어 팔기 한 거라는 그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인제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또 인제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인제 문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은행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떤 '소비자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신용생명보험을 좀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 측면, 특히 뭐 언더라이팅과 보장 범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인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을 전제로 인제 가입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뭐 가입 절차라든지 가입 절차가 대출과 동시에 인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명보험 가입 심사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출과 동시에 인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며칠 후에 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뭐 은행과 소비자 다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일반적으로 보면 신용생명보험 같은 경우 가입 심사 기준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뭐 고지 의무 사항을 좀 줄여서 가입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제 이런 경우에 인제 그 정기보험에 가입이 거절된 그런 그 소비자들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고요. 결국 여기서 역선택 문제가 인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인제 가입 심사를 인제 그 엄격히 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인제 불편해서 가입이 저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제 그 소비자 편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역선택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생명보험 산업에서도 다양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automated underwriting 같은 그런 신속하면서도 인제 보험료 자동화가 가능한 그런 인제 기법들이 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생명보험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도입을 하면 뭐 '소비자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장이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서 좀 소비자 수요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신용생명보험을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사망이라든지 특정 질병 장애로 인한 그 보험금 지급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정기보험과 큰 차별성이 있다고 좀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충분한 사회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 입원이라든지 수술 등 이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뭐 대출 상환 스케줄에 맞춰서 뭐 월 상환액을 일시적으로 몇 번 이제 지급을 해 준다든지 하는 형태의 어떤 보장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좀 개념적으로 뭐 정리를 해 보는 그런 순서고요. 음 일단 뭐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 규제 리스크와 소비자 민원 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그전에 은행이 유형 관리 비용이라든지 뭐 비용 관리를 위해서 신용생명보험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 스스로가 이게 굉장히 어떤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리스크들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면서 보험을 판매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인제 그러지 않은 것은 일단 이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제 소비자 역시 뭐 대출 미상환 위험이라든지 뭐 빚의 대물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신용생명보험이 인제 필요하다는 그 인식이 일단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라든지 소비자 금융 안정을 위해서 신용생명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소비자, 은행, 금융당국의 어떤 좀 인식이 좀 그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차적으로 어떤 뭐 소비자, 은행, 금융당국의 좀 인식 개선이 좀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러한 주체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다음으로 인제 규제 개선이라든지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위한 제도 정립이 뒤따라올 수 있고 이제 그에 맞춰서 인제 '상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제반 여건이 조성된다면 신용생명보험 시장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인제 미국 소비자들의 인제 생명보험 가입 목적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는 인제 소비자들이 어떤 생명보험 가입 목적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제 그 고객에 대한 그 소비자들에 대한 그 생명보험에 대한 그 어떤 그 교육과 인식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신용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보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신용생명보험의 그 기능과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특히 그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잠재 규모 가계부채의 잠재 규모나 아니면 생명보험 시장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1,800억 에서 2,000억 정도의 시장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주요 그 이슈로서 이제 판매 규제 그다음 또 은행이 상품을 직접 권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은행이 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인제 자세를 갖고 있고 또 소비자 보호라든지 그다음 상품 개발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 좀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토론의 순서로 들어갈 텐데요. 토론은 그 토론 순서는 저기 조기상 상무님이 제일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 BNP 파리바 카디프의 로빈 펑드리그 전무님이 두 번째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그 서영학 팀장님, 그다음 네 번째는 임정필 부장님, 그리고 다섯 번째 김재영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양석 교수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기상 상무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트라이프 생명 상품 담당을 하고 있는 조기상입니다. 우선 현재 저희 국내적인 신용생명보험 현황과 그 주요 이슈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김규동 시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매트라이프 생명도 지난 한 15년간 그 신용생명보험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좀 사실 노력을 해왔습니다. 옆에 있는 까디프 생명과 함께 사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유의한 생명보험사고요.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한국 보험시장에 저희도 크레딧 신용생명보험을 시티은행과 함께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현재도 저희가 2개의 신용생명보험을 파트너 은행과 함께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그룹 내에서 저희가 이제 40여 개국의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는 글로벌 보험회사입니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생명보험 영역이 상당히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다른 상품 라인업하고는 분리돼서 별도의 이 신용생명보험만을 관장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크고요. 다만 한국 시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앞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잠재적인 민원 리스크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일명 이제 그 꺾기라는 불공정 영업 폐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가 사실 은행권에서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 이제 금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비조치 의견서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없다라는 것도 한번 저희가 증명도 좀 해봤고, 최근에는 이제 대면보다는 꺾기 규제가 아니, 꺾기라는 그런 민원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신용생명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그런 류의 상품도 출시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품적인 측면, 제가 이제 상품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도 이제 사망보험 하고 별로 이렇게 차별화가 없다라고 고객들께서 인지를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품적인 측면에서도 사망뿐만이 아니고 중요 질병 진단 및 또 수술 시 일정 부분 치료비, 요즘 또 금리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또 이러한 질병 발병 시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국법들을 추가를 해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품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인프라 측면에서 이제 사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활성화가 미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연구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희 매트라이프 생명에서는 이 신용생명보험을 어떻게 보면 ESG 경영 측면에서도 정말 고객에게 좋은 상품으로 포지셔닝 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금리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의 이런 부분들을 좀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감독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그리고 은행권 저희 보험사가 합심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 및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실하게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그런 잠재적인 민원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어, 해결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매트라이프 생명에서는 계속 동참을 해서 이 시장 활성화에 계속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정말로 베네핏이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구체적인 방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께서 보험료를 이렇게 납입을 하는 거는 추가적인 어쨌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대금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또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제도적인 또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라면 이 시장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메트라이프 생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다시 이 시장에 진출을 하셨는데 이전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 보하게 뭐 수술이라든지 질병 치료비라든지 뭐 이자 상환에까지 이렇게 담보하는 상품으로 상품 라인업이 좀 확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좀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뭐 우대금리가 좀 허용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면에서 은행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로빈 펑드리그 전무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For BNP Paribas Cardiff Life here in Korea. Cardiff is relying a lot on CPI through its life insurance activities worldwide, but to the extent that is representing more than 30% of its total volumes and revenues. Cardiff is bringing more than 30 countries, and the way of implementing CPI is quite various. If you want to translate. 안녕하십니까. 저는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에서 CAFO를 담당하고 있는 로빈입니다. 카디프 생명 같은 경우는 CPI가 사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매출과 볼륨에서 약 30%를 CPI가 차지를 하고 있고, 카디프는 여하튼 신용생명보험을 약 30여 개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생명보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Cardiff is developing CPI for many types of loans, including credit cards, lease, for example. It's used to work with many types of partners, such as banks, agencies, financial advisors, online banks, brokers, and aggregators of loans, for example, and also many risks, the death risk, disability, but also where it's possible, include disease and unemployment risks. 카디프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반 가계 대출에서부터 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출에 대해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신용생명보험을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 보험 대리점, 금융 자문기관, 온라인 은행, 브로커, 그리고 대출 취급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의 보장 범위는 사망, 장애 외에도 다양한 질병 그리고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What is key for Cardiff in the CPI development is the social value embedded in it, and the ability to solve individual accidents or life events. And it also contributes to support the economy globally and the whole system of loans and financing.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함에 있어 카디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보험 사고라든가 상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의 신용생명보험의 주요한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생명보험을 통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흘러가도록 할 수가 있고, 또한 차주들이 대출을 받게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대출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Regarding the banks, ECPI is an opportunity to transfer the life risks to the insurers and primarily focus on the credit risks themselves. It's also a tool to provide a better financial inclusion globally and propose loans to a wider group of the population. So we said that it is reducing also to some extent the credit risks. So the cost of risk accordingly is reduced for the bank, and it can typically represent, let's say, 50% to 80% of the credit events in some cases. And also it's a tool for the banks to hedge against long-term unfavorable biological trends. 또한 신용생명보험을 통해서 은행에서는 관련된 위험을
보험사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은행에서는 그 신용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보다 전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신용생명보험은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 그 수단이 될 수가 있고 보다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그 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이 그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는 또한 그 신용 위험도 신용생명보험을 통해서 줄여준다라고 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은행들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된 그 리스크의 그 비용이 보통 그 대출에서 50에서 그 80%까지 감소를 그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용생명보험을 통해서 현재 그 벌어지고 있는 약간의 그 부정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그 은행들은 어느 정도 그 해징을 할 수 있습니다. Finally, other clear messages that we hear out from the banks and the borrowers is that usually there's a request to keep the sales process as simple as possible and offers adapted accordingly. The policies and the CPI offer needs to be understandable by everyone and inclusive in the sense that it should be accessible to the most almost everyone,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And ideally, the cover should be as wide as possible. And if there are some services attached linked to the purpose of the loan, it's even better. Thank you, everyone. 저희가 그 은행과 그 차주들로부터 그 일관적으로 그 듣고 있는 그 내용은 이 신용생명보험의 그 판매 과정이 최대한 그 단순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생명보험 계약 그리고 신용생명보험을 그 제한하는 그 과정이 그 모두에게 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쉬운 그 과정이 그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금융 포용성의 그 측면에서 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용생명보험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는 금융 취약 계층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신용생명보험의 그 보장 범위가 최대한 그 넓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해당되는 그 대출과 관련된 신용생명보험 관련 서비스가 그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빈 전무님도 굉장히 그 다양한 이제 글로벌 경험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이런 상품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한 사망이나 아니면 질병 이 정도에 그쳐 있는데 담보 범위가 이제 비자발적 실업에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그 대출이 불가능했을 텐데 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금융회사가 그걸 회수할 수 있도록 그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신용생명보험이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어떤 제고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매트라이프 상무님도 똑같이 이 우리 ESG 차원에서 이 신용생명보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왜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이런 그 신용생명보험이 활성화되었는가를 보면 접근성이 높다. 상품의 판매 과정이 굉장히 이제 그 단순해서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접근성이 높고 판매 과정이 단순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용생명보험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이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은행에서 그 서영학 팀장님께서 주로 이제 은행에서 바라보는 이 신용생명보험에 대해서 좀 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뭐 회사에 대해서 소개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그 보험 회사에서 10년을 근무를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 방카시형스 업무를 5년을 했고요. 지금 은행에서 방카시형스 업무를 14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이제 하나은행이 두 번째 은행이고요. 첫 번째는 SC제일은행에 있을 때 2009년도에 처음 신용생명보험을 런칭을 했어요. 그 런칭을 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마찬가지로 흰화손해보험하고 이제 신용손해보험도 같이 런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
그 방카슈랑스의 여러 가지 이제 순기능들이 있지만 뭐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 보험료 절 인하라든가 아니면 손님의 니즈를 충족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그 잘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상품이 저는 신용생명보험 또는 이제 대출과 연계되어 있는 대출상환보장보험 종류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건 단순히 이제 그 은행이 방카시형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피의자액이나 스스로 사업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은행은 특히나 한국에서는 약간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저도 이제 작년에 판매한 저희 이제 대출상환 보장보험의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를 보니까 평균 12,000원이에요. 사실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뭐 적게는 뭐 3,000원부터 12,000원까지니까 일반적인 그 FC 분들이나 지회에서 판매를 하는 뭐 중심보험이라든가 부동산 보험에 비해서도 굉장히 보험료는 낮은 편이고요. 근데 그런 이제 신용보험이 신용생명보험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좀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뭐 구속성 이슈라든가 아니면 그 특별이익 적용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은행에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는 방법으로 아까 메트라이프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모바일에서 일단 이걸 판매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그 은행이 모바일 앱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그 대출 직원을 거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로 구현을 해서 구속성 이슈라든가 아니면 불안전 판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하나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부터 바로 신용생명보험을 그 카디프와 다시 런칭을 해서 지금 모바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ESG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상품을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소급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이제 커스터머 전이의 한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하는 시점에 필요한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이 선진국 사례와 같이 당연히 이제 신용생명보험 또는 신용손해보험이 핵심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성격상 그 대출기관과 보험회사가 1대1로 매칭을 해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정보를 보험회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속성상 이제 은행 또는 이제 그 대출기관과 보험회사가 좀 유기적인 그 상호 니즈를 가지고 협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 뭐 정서적인 느낌은 이제 안타까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사실 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품이 특별히 수수료액이 많이 남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계속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런칭을 하고 또는 홍보를 많이 했던 거는 은행의 대출도 이제 단순한 금리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대출 서비스의 차별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특정 보험사 또는 선진화된 보험사와 연계를 해서 이런 대출 상환 보장보험 또는 신용생명보험을 그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그 대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대출 손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의 대물림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그 대출 상환에 대한 그 피할 수 없는 또는 아니 그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타까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구속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가슈랑스 자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사실은 신용생명보험이나 신용손해보험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이제 은행이 안심하고 팔 수 있는 그런 그 가이드는 아닌 것 같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거고요. 그 은행이 물론 이제 충분히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것은 어쨌든 이제 감독 이슈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법적 리스크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리스크 부분이 해소만 된다면 사실은
저는 이 상품은 그 고객에게 있어서 또는 보험사에 있어서 또는 은행이 말 그대로 대출이 단순한 이제 금리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의 경쟁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흔쾌히 말씀을 그 기획에 참석하게도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부분이 이제 단순히 아까 그 연구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 인식 제고와 동시에 이제 규제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는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은행은 이 신용생명보험이나 신용손해보험을 절대 수수료 이익 기준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그 손님에 대한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손님의 로열티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 유지를 높이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팀장님, 감사합니다. 방카에 대한 굉장히 오랜 이제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요. 2009년 그 제1은행을 통해서부터 그런 경험을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상 이 생명보험 상품이 방카에 이제 가장 적합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규제의 그 불확실성 때문이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상 한국의 은행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차지하는 그런 이제 뭐 위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그 안고서 이런 그 수수료도 굉장히 미미한데 이런 상품을 판매할 요인은 극히 낮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이 현재와 같은 이런 규제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어야만 은행도 판매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대출 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신용생명보험을 좀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임정필 부장님께 그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생명 디지털을 담당하고 있는 임정필 부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 쪽에서도 좀 검토를 했는데, 저희 KB생명은 현재 신용생명 보험에 대한 판매를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이제 준비와 관련해서 실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도 저희가 포괄해서 검토를 했었었고, 크게 보자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규제 부분, 그리고 은행의 가입 또는 은행의 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측의 판매 타당성, 당위성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비자의 인식 측면, 이 세 가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먼저 규제 관련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금속법상의 구속성 계약에 대한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구속성 계약과 관련된 제외 조항, 그러니까 구속성 계약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독 규정 제14조 5항 4호 감옥에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이제 보장성 보험에 관한 계약 체결의 경우에 개인 보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단체 보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장성 보험인 경우, 그 경우 중에서도 단체의 구성원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는 구속성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명료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사실상 예전에 은행권이 아닌 카드사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서 상품을 구성해서 실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상품이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DCDS의 회원제 서비스를 고객한테 안내하고, 카드사가 이제 손해보험사의 클립보험을 출자해서 단체보험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고객 그 개인에게 보험료를 수취해서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규제상에 이제 저촉 범위는 없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이 판매 활성화 이후에 이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우려, 민원에 대한 증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판매 자제를 권고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그게 이제 디프레스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현재 규제는 그레이 존이 있습니다. 해석이 그레이 존이 있긴 합니다만 그 활성화할 수 없는 측면만 또 존재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규제를 기반한 어떤 그 감독의 운영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은행에 대한 가입, 단체형인 경우는 은행이 가입하는 계약 주체죠. 가입 또는 개인형에 대한 경우는 은행이 판매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은행이 판매 당위성을 느끼고 또 보험사가 판매를 해야 되는 데는 그 마켓에 대한 데이터 인텔리전스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보면 그 신용생명이 은행과 제휴를 해서 특정 상품 영역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세이프론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시중에 적용되는 일반 개인 신용 대출의 금리보다 20pp 정도 높은 수준으로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고객에게 금리 부담을 주면서 사실상 이제 보험료를 전가시키는 구조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대출 금리를 높게 부담하면서 그 상품을 가입하는 형태들까지 활성화되는 이어지기가 어려웠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축적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활성화 안 되고 판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은행 측 입장에서도 보험사가 제안하는 상품에 대한 이 데이터 분석들, 그러니까 그 딥한 데이터 분석들을 할 이유들이 이제 별로 없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분권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는 금융지주 회사 내 이제 보험 계열사로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영역에서는 사실상 전업계 보험사보다는 다소 원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 측에서도 고객의 채무 변제, 그러니까 사망에 의한 채무 변제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원인들에 의한 채무 변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시다 보면 실제로 예상하는 것보다 이 신용생명을 통해서 신용이 변제되는 부분들, 대출이 변제되는 부분들의 포지션이 낮지가 않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어떤 상호 간의 데이터 교류나 분석에 의한 레코드들이 좀 쌓여갈 때만이 은행의 어떤 모멘텀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기존의 카리프 생명 측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이제 가입할 때 가입 편의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거를 대출 상품을 체결할 때, 약정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상품을 동시에 권유하는 형태들로 됐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소위 말한 아까 말씀드린 꺾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소비자의 인식, 만약에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대출에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발생이 됐던 겁니다. 다만 현재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 디지털 기반으로서의 그 신용생명이라 함은 대출받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고객의 실질 필요성을 고객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에서 안내를 하고 가입 편의 등을 제공을 해서 자발적인 고객의 선택을 통한 어떤 가입 형태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근거는 금년도 8월 23일에 금융위에서 그 금융회사와 플랫폼과 관련된 금속법 관련된 규제 개선 사항
대한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 자료들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통합 앱이죠. 통합 앱, 은행의 통합 앱을 통해서 계열사에 보험에서 포함입니다. 계열사에 상품을 권유하고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그 어떤 이제 은행 영업점에 영업점 직원을 통한 안내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판매 주체에 대한 고객의 오인 소지가 없는, 그러니까 안내행위가 고객이 명확하게 이 판매 상품에 대한 제공자에 대한 인식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중개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제 보험 상품에 대한 중개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부분들도 좀 더 클리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아직 운영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개선을 하는 단계에서 통합앱을 통한 이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 좀 더 명료해질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고객이 가입한 고객이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가입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면 현행 규제 사항에서 크게 저촉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현행 규제 한도 내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렸던 거고 결국은 규제 당국과 이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업자와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 세 개의 기관의 구조가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는 관점에서의 현재 구조 하에서 약간의 고객지향적인 설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 이런 쪽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진행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이 저희 KB생명에서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검토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KB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메트라이프나 BNP 파리바처럼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진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규제와 은행 판매 니즈, 그다음 이제 가입 편리성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은행 판매에 이제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은행도 이 상품에 대한 판매에 어떤 니즈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분석을 좀 해보신 그런 이제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고 충분히 은행 측에서도 그런 니즈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입 편의성 측면에서는 이제 현 규제 하에서는 좀 방카슈랑스 쪽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규제를 좀 이렇게 뛰어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 앱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유통 채널, 디지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본다라고 하면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서 상품을 인식하고 가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현 규제 상황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법무법인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오늘 주요 주제의 초점이 규제라든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영 변호사님께서 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재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일단 해외 신용생명보험 관련 사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국내에서 해외와 달리 신용보험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법적 규제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럼 앞으로 신용생명보험 판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용생명보험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전통적인 생명보험, 신용상해질병보험, 그다음에 비자발적 실업을 담보하는 신용실업보험 그리고 담보물의 신용대출 시 담보물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까지 보장해주는 신용재물보험 등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PPI라 그래서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예.
채무자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대출 상환 불능 시 보험사가 이를 대납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일시납 보험료 형태로 대출금에 포함돼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준 및 중도 상환 시 뭐 보험료 반환 문제, 불안전 판매에 따른 민원 뭐 이런 것 등 때문에 감독당국에서 대출 발생 7일 이후에만 신용생명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일시납 판매 방식이라든지 옵트아웃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단체 계약 중심으로 해서 은행 그 주택담보대출 시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단체 신용 생명보험 이거 판매 비율이 전체 생명보험의 뭐 45%가 2조 엔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하고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단체 신용 생명보험, 그다음에 암, 뇌졸중, 뭐 급성 심근경색 담보하는 그 형태의 그 신용보험, 실대 질병 담보하는 신용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뭐 역선택 및 뭐 자살 등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감독당국에서 대출 신청과 신용보험 가입을 조금 별도로 분리해서 수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설명 의무와 확인 절차 강화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아까 뭐 여러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80년대 이후에 이제 신용생명보험 상품이 등장해서 89년 뭐 신용카드 신용보험, 95년에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97년에 단체 신용보험, 03년에 이제 방카슈랑스 1단계로 신용생명보험, 손해보험 취급이 가능해졌는데,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로 인해서 이제 그닥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신용보험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주로 법적 규제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여러 차례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상 그 구속성 보험계약 꺾기 관련 규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 이 구속성 보험계약 금지 규제가 이제 보험업법 100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 3월부터 이제 금소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규제 내용이 이제 금소법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금소법 시행령 감독 규정에서 이제 종래 보험업법에 있었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한 대표적인 이제 금지 조항이 대출 실행일, 그러니까 금전 제공 계약이 체결되고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보험계약, 보장성 보험계약 체결이 금지가 됩니다. 이게 1% 룰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차주가 중소기업이고 및 그 대표자인 경우,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10%인 경우, 뭐 이런 차주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준을 불문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하여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제 금소법에 새로 들어간 조항이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대출 실행일 1개월 전후에 이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가 이제 예외 규정이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던데요.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위한 그런 자산관리계약 유형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다음에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뭐 단체보험계약, IRP, 그다음에 단체 구성원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보험계약, 일반 손해보험, 뭐 장기 손해보험 중 재물보험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구속성 보험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금소법에서 일반적인 예외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밖에 해당 계약을 사회 통념상 뭐 20조 1항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뭐 그 사실을 금융 소비자가 뭐 금융 서명 날인 등으로 확인한 경우는 뭐 제외한다. 이런 일반적인 이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예외 규정 자체도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그다음에 이 어느 경우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뭐 감독 당국의 해석 예든지 판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소법령에서 이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신용생명보험계약 체결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이제 이자율 우대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금속 감독 규정 14조 6항에서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꺾기 관련된 그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된 규정에 이제 요런 예외 조항을 하나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 그 취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험계약 체결 시 뭐 일정한 금액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요런 이자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히 제공 그의 예외로서 허용을 해준다는 취지이고, 또한 이러한 이 혜택을 결부시켜서 보험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신용생명보험계약 체결 시에 이제 이자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제 근거 규정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은행권에서는 이제 종래 그 보험업법상의 꺾기 규제를 우려해서 사실상 이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동안에 신용보험계약과 대출이 이렇게 패키지화 되는 게 사실상 이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불어 이제 방카슈랑스 규제, 영업 방식 규제가 합쳐져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에 가장 큰 이제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방카슈랑스 영업 방식 규제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의 경우에는 아웃바운드 영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업자를 제외한 일반 이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은 지점에서 직접 대면 이제 판매하는 방식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그 판매 방식 CM이죠. 예, 방식 그 두 가지 방식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은행, 저축은행 등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이 또한 영업 방식상의 제한 때문에 대출 창구에서 이제 신용생명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종래 전통적인 방카 규제로 대출 창구와 보험 창구 분리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 방카슈랑스의 경우 이제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업무 취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고, 신용보험 꺾기 규제 예외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창구 분리의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신용보험 판매가 활성화되기 위한 이제 법 개정 방향을 좀 생각해 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2021년 12월 7일에 그 윤관석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인데 21조에서 현행법 21조에서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단서 규정을 둬서 다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가 사망한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장성 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런 이제 단서 조항을 두는 형식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무위에서 심사 단계고 검토 보고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조금 이 법안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부분에 이제 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법 체계상 이게 불공정 영업 행위 부분 관련된 조항에다가 이 예외를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제 논의가 지금 법안 심사 보고서 단계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현재 법안도 뭐 부당 권유 행위의 예외로 이걸 규정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개정안과 달리 금소법 20조 1항, 그러니까 불공정 영업 행위에 관한 20조 1항 단서에 직접적으로 이 신용보험계약 체결 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형태로 이제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아무래도 법을 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인 어려움과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 하위 규정인 이제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금소법 20조 1항에 이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소법 20조 1항하고 감독 규정 이제 14조 5항 각호에서 이제 꺾기 규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보험 상품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조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14조 5항 각호에 지금 예시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 뭐 보험, 일반 손해보험, 장기 손해보험 뭐 이런 것들이 예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보험업 감독 규정 4-13조 1항에 따른 신용생명보험 및 뭐 사망에 따른 신용손해보험 이렇게 딱 명시를 해두면은 감독 규정의 개정만으로도 사실 꺾기 규제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이 빚 대물림 방지라는 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지금 현 정권에서도 다 이제 공통 관심사인데 이 빚의 대물림 현상이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그 민법 개정안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한정 승인이라고 채무가 이제 재산을 초과할 경우에 하는 그 한정 승인 관련된 제도를 좀 개편해 가지고 빚의 대물림 현상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고요. 그 내용은 이제 상속 개시될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그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리고 만약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다면은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일정한 제척 기간을 둬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못하면 무조건 채무가 다 상속되는 구조였는데 이렇게 이제 제도 변경이 되는 걸로 개정안이 아마 뭐 큰 그게 없으면은 곧 이제 공포돼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민법 개정안은 뭐 이 나름대로의 또 이제 뭐 의미는 있는데요. 반드시 이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뭐 빚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속 재산이 상속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일정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뭐 현금이 없는 이상은 생활에 기초가 되는 다른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상속 재산을 처분해야만 그 채무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동산 같은 경우 급매로 인해서 손실을 겪는 상황이라든지 매각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민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빚의 대물림 현상이 문제될 수는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신용생명보험은 보다 확실하게 상속 채무가 변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빚의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요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게 이제 심사 중인데 여기에서는 부당권유 행위의 예외로 신용생명보험을 이제 이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불공정 영업 행위에서 명시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꼭 법률이 개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하위 법령인 그 금속법 감독 규정에서 꺾기 규정의 예외를 이제 주는 상품으로 그 신용생명보험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것도 어떤 그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마지막에는 지금 빚 대물림 방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원천적으로 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생명보험의 그 효용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양석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이양석입니다. 어,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앞에서 이제 여러 토론자께서 하신 내용하고 약간 차별성 있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계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경작진 측면에서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용생명보험을 이제 관리를 한다면은 이것이 이 보험료를 얼마를 책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과연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지금 발표하신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보험료가 계리적으로 공정하게 산출되었다면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보험료보다 작을 것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대출금리는 공정하게 산출되느냐 하는 거하고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그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만 공정하게 사는 거하고 이거 조인트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용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을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 작을 것이라고 하는 게 3이라면 이제 추가적 가입 유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추가적 가입 유인이라고 하는 게 모기지 상환이 될 수도 있고 상속 효과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보면은 여러 가지 기타 유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말씀드리자면은 리스크 관리 측면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리스크 관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대출을 해준 대출 기관에서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다 생각을 해와야 되는데 그럼 대출을 해준 은행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대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바인데 이제 대출 확대의 다양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신용생명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확대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에게는 또 얼마나 더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대출 한도의 확대에 대한 어떤 다양성 측면을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료되고요. 예. 그다음에 좀 누르는 거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상품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험 경작진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역선택 문제, 어드버스 셀렉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사망률이 더 높은 사람이 신용생명보험에 더 가입할 수 있는 유인이 더 높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위험도를 반영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보험료 차등화 문제 논문도 많이 써봤는데요. 근데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차등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실손보험이나 이런 경우에는 할인 할증이라든지 자동차도 할인 할증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보험료 차등화의 어려움을 이제 간접적으로 극복을 하는데 신용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추가적으로 보완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우려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선택 문제의 근원은 어차피 우리가 계약자의 위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따라서 계약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위험도를 가진 사람이 보험가입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즉 시장 실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마 보장 범위의 다양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밸런스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도 대출 밸런스가 줄어들 때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커버하는 전부 보험을 신용생명보험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부분 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이제 시장의 부분 균형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보장 범위의 다양화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품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종신이나 아니면은 뭐 정기나 이렇게 해서 생명 위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급 사유 자체가 이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로 이제 그게 확장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고, 따라서 이제 신용생명보험의 이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상환 지급 방식에 대한 다양화, 월 상환액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떠한 모랄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또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이런 다양화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이그젬플 같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문헌 고찰을 제가 웬만하면 많이 하는데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리터러처 리뷰가 이렇게 힘든 거는 제가 처음 겪어봤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국제 저명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봐서 검색어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정말 논문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는 계리적인 측면 건드리고 토론 마치려고 했는데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떠한 걸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일단은 이게 프라이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격 결정, 보험료 결정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는 이게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계속 이제 상환을 해가니까 대출의 밸런스가 줄어드는 거죠. 보면. 그래서 계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디크리징 텀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험료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통 그냥 사망하면은 뭐 일정한 기간 내에 사망하면은 그 사망 보험금 지급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신용 사건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망 사건이나 보험 사건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컴피팅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계산하기가 무진장 어려워지거든요. 보면은 고려 사항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 사고가 먼저 일어나면 주면 돼요. 근데 신용 사고가 먼저 일어나면 우리 보험 사고 나중에 일어나니까 안 줘도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먼저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분쟁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거꾸로 말하자면은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은행이나 이런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이게 대출자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조기 상환 리스크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조기 상환 리스크를 딱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면은 그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리할 때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복합적인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미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역선택 문제까지 체계적 연구가 신용생명보험에서는 별로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신용생명보험의 경제적 효과의 문제, 이제 소비자 효용의 증가 이런 거는 이제 미시적으로 약간 접근할 수 있는데,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용생명보험이 얼마나 유용성이 있느냐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단순하게 보면 신용 리스크의 보험사 전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전가가 가능은 할 수 있죠. 계약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전가를 해서 그다음에 오버롤 국가 경제에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연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리적인 측면하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이고, 또한 신용기관에서는 또 이 비즈니스를 보험사가 이제 신용 리스크를 전가해 갔으니까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연
신용의 경감 문제만 따질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복합적인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감독원이나 아니면은 금융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이제 개정을 할 때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어떤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적 효과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후생의 증가라고 하든 그런 문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연구 자료가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지지를 해 드릴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리터러처 리뷰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문제는 왜 어려운가를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게 연구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 쉽지 않은 연구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느끼게 됐어요, 보면.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우주공산의 연구 영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제가 약간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학자로서. 예, 그럼 토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이 토론을 위해서 그렇게 리트레처 서베이까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또 보지 못했던 계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과제를 또 이제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 연구를 해 보려고 한국신용정보원 통해 가지고 실제 그 차주들이 얼마만큼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고 이런 정보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기도 어렵고 그걸 이제 모아서 분석하기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제 뭐 데이터가 쌓이면 그런 분석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좀 심도 있는 그런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6분 패널 토론을 다 마쳤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방청 우리 웨비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과 그다음 우리 김 박사님께서 6분 토론자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청정 질문은 없어서요. 토론자들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6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제가 이제 원래 이 자리 목적이 제가 어떤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어떤 토론자분들의 어떤 토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반박을 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이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신용생명보험을 이제 보는 관점을 이제 좀 이제 다시 좀 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이제 이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을 좀 이게 그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저도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왜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아까 발표 자료에는 이제 문구를 넣어뒀지만 제가 뭐 발표하면서는 언급을 안 했고, 근데 이제 이양석 교수님께서 좀 이제 다시 이제 언급을 해주신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액추어리얼리 페어하다고 한다면 대출금리 인하 효과보다 보험료, 그러니까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보험료보다 작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 적어놨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어떤 금리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본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솔직히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를 발생시키기 어렵겠죠. 근데 이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이 보험을 통해서 신용생명보험을 통해서 어떤 대출 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용이해질 거야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업은 이제 리스크 중립적이기 때문에, 리스크 뉴트럴하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특별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 수요를 창출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이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 쪽에서 어떤 수요가 창출돼야지 이것이 좀 이제 시장이 이제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은행 측면에서도 아까 이제 서영학 팀장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고객의 어떤 뭐 로열티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좀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이 신용생명보험 판매로 인해서 어떤 큰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객을 관리하고 어떤 계속 새롭게 유치하고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상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뭐 최근 이제 보험업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객 확보라든지 어떤 고객의 어떤 이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융 취약 계층일수록 솔직히 이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라든지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대출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뭐 사후에 문제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금융 취약계층 특히 뭐 저소득층 이런 경우는 이런 대출을 남기고 죽었을 때 또는 어떤 다른 뭐 질병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대출 상환을 못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충격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이 신용생명보험의 수요는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역시 또 보험료 부담도 더 크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소법 개정안이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발의가 됐고요. 근데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2018년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제 뭐 약간 법안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2018년에 나왔던 발의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에서 어떤 검토 의견서 그리고 이번 금수법의 발의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이제 검토 의견서를 한번 이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게 뭐 조금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약간 검토 보고서를 쓴 좀 뉘앙스가 좀 2018년과 이번은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어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이 신용생명보험을 이제 은행에서 판매했을 때 어떤 불공정 영업행위의 어떤 그런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해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썼다 그러면은 요번에 금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는 그 부분보다는 이 신용생명보험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한 것 같다는 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그런 검토 의견서를 쓸 때는 뭐 이제 금융위라든지 뭐 다른 어떤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게 좀 정부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용생명보험의 어떤 은행 판매에 있어서 조금씩 어떤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리스크 관리 선진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굉장히 이제 유용한 그런 이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이러한 토론 자리가 어떤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신용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지 감독규정 개정으로 이어져서 이 상품이 필요한 소비자들한테 아주 편리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과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